이제 올해 4월에 저희가 공개해드린 2023년 2주기 5차 세부 시행 계획입니다. 평가 계획입니다. 2주기 5차 평가 대상 기간은 23년 7월부터 12월 6개월 주요분이며 이후 내용은 2주기 3차 평가 대상과 동일합니다. 평가 지표는 13개로 모니터링 지표는 4개이고 구조 영역 30, 진료 영역 70으로 가중치를 보시면은 가중치와 그리고 기존의 그 항정신성 의약품 처방률 그리고 피부 문제 처치를 통한 역장 개선 환자분율 이러한 변화가 있었지만 이거는 2주기 4차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지표에서도 최면 진정 의약품 처방률이 2주기 3차에 들어온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지표는 종합전수에 산출되지 않음을 인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중치 배점도 없습니다. 평가 자료입니다. 구조 영역의 평가 자료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와 입원료 차등제 산정 현황 통보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주기 5차의 경우에는 2023년 3, 4분기의 인력 현황을 반영하고 있고 2023년 4분기 및 2024년 1분기 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 영역입니다. 진료 영역의 평가 자료는 청구 명세, 여러분들이 요양급여 비용 심사 청구를 하실 때 청구 명세서와 같이 내시는 환자 평가표 그리고 사망 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행정안전부의 사망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자 임상적 기능적 상태라든지 진료비 현황, 입원 현황, 환자 분류군의 구성, 기타 이런 내역들도 저희가 평가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산출입니다. 통보서가 나가거나 문의 전화가 오고 있는데 우선 평가 결과 산출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의 신청이나 사전 의견 조회 시에도 저희가 평가 개별의 종합화된 종합 점수를 안내를 하고 있고 또한 평가 통보서에도 평가 결과 산출된 지표 사식을 같이 안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가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화 점수라든지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표별 결과 산출입니다. 지표별 결과는 기관별 지표 결과를 산출을 한 뒤에 저희가 5점 만점으로 표준화 점수를 산출합니다. 표준화 점수를 산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표 내용을 보면 높을수록 좋은 지표, 낮을수록 좋은 지표 그런 어떤 특성이 다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의 특성을 통일화하는 방법이 표준화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어떤 지표든 제일 잘하는 곳은 5점 만점으로 가장 하위는 1점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5, 4, 3, 2, 1로 표준화 점수를 정합니다. 이렇게 결과를 표준화시킨 후에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지표별 가중치는 의료실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은 2주기 3차에는 가중치가 10이었는데 4차에는 16으로 가중치를 높였습니다. 대신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은 기존 가중치 10에서 6으로 가중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가중치를 결정할 때는 동일한 유사 지표가 있는지 의료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중치는 저희 요양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세부시행 계획 공부 때 미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화 점수는 대상 차수의 결과를 산출 후에 기간 수의 분포를 고려해 표준화 구간을 설정을 합니다. 최근에 요양기관에서 문의 전화가 왔었는데 표준화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 차수의 결과가 산출되고 나서 기간수의 분포를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고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지표가 변화가 없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평가 결과가 지금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 지 2주기 3차 결과가 최초이기 때문에 이 변화가 최대한 많이 없는 한도에서 한 3개 차수 정도는 유지를 하고 이후에는 표준화 점수도 공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가 결과 통보서를 보면은 그 표준화 방법에서 우리 요양기관의 해당 점수에 대해서 이게 표준화 점수가 왜 이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샘플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우선 구조 영역에 보시면은 간호 인력의 1인당 환자 수가 뭐 3명 미만이면 5점, 3에서 4명이면 4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 인력 1인당 환자 수는 낮으면 좋은 지표죠. 그래서 1인당 환자 수가 간호 인력 대 1인당 환자 수가 3명 미만이면은 표준화 점수를 가장 많이 드렸고요. 간호 인력 1인당 환자 수가 6명 이상이면은 1점으로 표준화 점수를 가장 낮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료 영역에서도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 같은 경우는 개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0% 이상은 5점으로 저희가 표준화 점수를 산정했고 통증 개선율이 20% 미만인 기관은 표준화 점수 1점으로 해서 낮게 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입원 181일 이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장기 입원을 오래 하면은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표준화 점수 구간은 20% 미만을 가장 높게 측정을 했고 80% 이상이면은 1점으로 해서 표준화 점수를 책정을 했습니다. 5점 만점으로 높을수록 좋은 지표로 표준화를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별 평가 등급을 부여함에 있어서 종합점수의 평균값을 3등급으로 설정한 후 기관별 구간 분포를 고려해서 동일 간격 구간을 적용하여 5등급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요양병원 평가 지표 산출을 하고 난 뒤 그 지표의 결과에 가깝게 결과에 대해서 표준화 점수를 산정을 해서 통일시킨 후 이후 지표를 가중치를 적용을 한 후 종합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평가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 세부 기준입니다. 평가 지표 세부 기준은 기존의 2주기 4차와 거의 동일하고 특히 구조 영역 부분에서는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현황을 대상 자료로 해서 저희가 신고분 3, 4분기 신고 내역을 반영해서 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일의 정원에서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 80명의 의사 2명,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6명 대 1명,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도 평가 대상 기간 동안 간호사 1인당 평균 환자 수입니다. 마찬가지로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도 평가 대상 기간 동안 간호인력 1인당 평균 환자 수입니다. 약사 재직 일수율은 조금 다릅니다. 대상 기간 전체 일수 중 약사가 재직한 일수의 비율이고 현재 약사 재직 일수율은 저희 현황 신고서에 상근으로 신고되어 있는 약사만 평가 대상, 지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 통보서 양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등제 산정 관련해서 현황 통보서를 제출할 때는 저희 심평원에 매 분기 말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주기 5차 같은 경우 3, 4분기와 4, 4분기는 통보서 제출이 9월 16일에서 20일, 12월 16일에서 20일이고 등급 적용 기간은 4, 4분기와 익년의 1, 4분기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 통보서를 미제출한 기간의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산정하며 통보서의 내용 중 변경사항을 발생 시 즉시 제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최저 등급이라는 것은 입원료 차등제의 최저 등급을 말합니다. 평가 등급은 아닙니다. 다음 진료 지표입니다. 진료 용역 과정에 있는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월별로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입니다. 이 지표인 경우는 타 병원에서 입원을 하실 때에 플리 카테터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제어되는 부분을 아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가 안내되면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주로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통합 운영이라 하면 다른 지표는 해당 기간의 분자나 분모값으로 산출한 것과 달리 평가 대상 기간의 전체 값을 포함해서 가중치를 산출하기에 통합 운영이라 하였습니다. 가중치를 설정해서 결과값을 산출하는 이유는
기관마다 환자의 고위험군 환자와 저위험군 환자가 분포가 다르고 그래서 전국 비교해서 해당 기관의 환자 구성비를 반영하고자 저희가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입니다. 항정신성 의약품 처방률 2주기 3차부터 도입된 지표입니다. 항정신성 의약품 해당 약품은 16종이고 입원 중에 타병원 진료 처방 내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주상병 기준에서 처방률과 전체 기관의 처방률을 비교해서 결과가 산출됩니다. 6월에 평가 결과 안내 시에 환자의 질환군별, 즉 치매 질환군, 뇌경색 질환군, 기타 질환 이렇게 환자 분류군별 안내와 약제 투약 일수별로 처방 현황이 자세히 설명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항정신성 의약품 처방률 같은 경우는 새로 도입된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치와 아울러 상병군 비교를 한 정보 내역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상병 기준으로 해서 우리 요양기관이 타 요양병원의 주상병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항정신성 의약품 처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처방 지표 안내입니다. 그 항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심사에서 하시는 그런 CI 기준과 유사합니다. 처방 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의 질환에 대한 환자 구성을 감안했을 때 처방률과 전체 기관의 처방률을 비교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방 지표 PI가 1.2인 것은 그 해당 요양기관의 환자 구성을 감안했을 때 전체 평균 대비 20% 높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해석하실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지표, 진료 영역의 결과지표 첫 번째입니다.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입니다. 지표 정의처럼 그 고위험군의 환자가 전월에 욕창이 없었으나 그 해당 월에 1단계 이상의 압박성 궤양이 발생한 환자입니다. 욕창이 있는 상태에서 전원된 환자는 전월평가가 없으므로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고위험군이란 체위 변경하기가 상당한 도움이거나 행위가 발생을 하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일어나는 게 상당한 도움이나 행위 발생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옮겨 앉기가 상당한 도움이거나 행위 발생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방 밖으로 나오기가 상당한 도움이거나 행위를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환자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진료 용역 결과 지표 두 번째입니다. 피부 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분율입니다. 평가표상에 피부 문제 처치에 체크가 되고 욕창의 총 개수가 감소를 하고 최고 단계가 줄어든 경우를 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 문제 처치에는 압력을 줄여주는 도구를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체위 변경을 하는 부분, 그리고 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 공급도 피부 문제 처치를 위한 그 항목으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궤양 드레싱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피부 문제 처치에서 그 압력을 줄여주는 도구 사용해서 도넛 모양의 방석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제외하고 있다고 환자평가표 작성법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외 대상에는 욕창의 개선과 악화가 모두 발생된 경우를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 용역의 결과지표 세 번째입니다. 중증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입니다. 지표 정의처럼 전월에 중증도 이상의 통증이 있었던 환자가 당월에 통증이 개선이 되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통증 강도의 변화는 바스나 FPS, 통증 강도, 통증 척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관련 기준 참고 통증 강도 분류를 보시면은 중증도의 통증, 즉 FPS가 3이었는데 이 다음 월에 경미한 통증이라든지 통증이 없는 FPS 1이나 2로 되었을 때, 혹은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10이었는데 중증도의 통증으로 바스 6이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통증 강도 분류에서 그 통증이 개선된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 강도 분류 그리고 통증 발생 빈도 분류에서 이 나누어진 구간에 대해서 분류 내역이 다음 등급
그 다음에 통증의 개선이 다음 등급, 아래 등급으로 내려갔을 때 저희가 통증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환자 평가표에서 통증을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시각 통증 등급과 숫자 통증 등급, 얼굴 통증 등급, FPS, NRS, VAS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그 노인분 같은 경우에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어느 특정 부위를 지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료기록이나 의무기록에는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나 완화시켜준 요인, 통증의 양상이라든지 부위, 강도, 그리고 시간 등을 좀 평가하여서 진료기록부에 남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부위의 통증이 있고 각 부위별 통증 강도가 다를 경우에는 환자 상태별로 통증 점수와 빈도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서 통증의 빈도와 강도를 기재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용역 결과 네 번째 지표, 일상생활 수행능력 개선 환자분들입니다. 지표 정의처럼 전월에 비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개선된 환자분율입니다. 세부 기준의 환자 평가별 기준에 따라서 ADL이 특히 10개 ADL 항목 총점이 1점 이상 감소되었으면 되는 환자이고, 제외 대상에서는 ADL이 완전 자립이거나 전월과 해당월 평가 모두 의료 최고도인 환자는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군을 결정하는, 특히 심사에서 환자 입원군을 결정하는 그 식사하기, 체위하기, 옹기하기, 화장실 가기 4개 항목과는 다르게 저희 평가에서는 실제기는 10개 항목을 모두 비교를 해서 전월 대비 1점이라도 감소가 되었으면 저희는 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 평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 용역 결과 5번째입니다. 당뇨병 환자 중에서 HbA1c 검사 결과가 적정 범위 환자분율을 보는 지표입니다. 해당월 평가를 받은 당뇨병 환자가 최근 3개월 이내 HbA1c 검사 결과가 적정한지를 봅니다. 적정 범위는 노인의 연령과 특성을 반영해서 4 이상 8.5 미만을 정상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환자 평가표의 당뇨에 체크된 환자에 대해서 최근 3개월 이내 검사 결과가 적정 범위 환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저희는 이 당뇨병 환자 HbA1c 평가 대상을 환자의 당뇨 체크만 되어 있는 그런 환자만 평가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환자 상병도 저희가 구분해서 평가 대상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평가표 저희가 기존에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를 받아보면은 이 당뇨 HbA1c 검사 결과 착오 기조로 해서 등급이나 종합 점수가 떨어진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환자 평가표에 검사 일자를 적거나 그리고 HbA1c 7.0으로 검사 결과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자 평가표상에는 이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소수 둘째 자까지 평가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HbA1c 7.0인데 헤모글로빈 검사 결과 빨갛게 표시해놓은 부분들 보면은 0.7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데이터를 0.7로 내리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어그노멀한 수치이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HbA1c 검사 결과를 적으실 때는 프로그램에서 이게 7.0이라고 하지 않고 0.7로 되거나 아니면 8.0인데 0.8로 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입력을 하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의가 있었는데 샘플이 나간 날을 기준으로 하느냐, 검사를 한 날, 검사 채취해서 의뢰가 답이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런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것은 검사 결과지에 검사 일자가 적혀 있는 날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되게 많이 왔었던 질문입니다. 다음 진료 용역 결과 지표 6번째입니다. 장기 입원 181일 이상 환자분율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입원 환자 중에서 입원 기간이 181일 이상의 환자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외되시는 환자 분류군이 의료 최고도, 의료 계도, 그리고 의료 중도 환자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결과 7번째
지역사회 복귀율의 지표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 동안 퇴원한 환자 중에서 자택이나 시설로 퇴원한 환자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30일 이내 타 요양기관에 입원 내역이 없는 환자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 청구 명세서의 진료 결과 구분에 구 또는 외래 치료 종결인 경우 체크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특성상 지역사회 복귀가 어려운 의료 최고도라든지 고도, 중도 환자와 퇴원 후 30일 이내 사망한 환자는 저희 지표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지표입니다. 모니터링 지표에서 유치도종환 관련 요로 감염률이 있습니다. 유치도종환 관련 요로 감염률은 환자 평가표에 해당되는 유치감염 요로 감염률이라고 체크된 환자를 저희가 이제 평가 대상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 부모에는 해당월 평가 유치도종환이 있는 환자여야 합니다. 모니터링 지표라서 그렇게 신경을 쓰시지도 않고 이 부분이 종합점수에 산출이 되지 않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 요양기관에서 유치도종환을 그렇게 적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약간 의문인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표 정비라든지 지표 개선, 보완을 조금 해서 향후에 이 부분을 본지표로 넣는지 그런 방안 부분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지표 두 번째,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즉 DUR 점검률입니다. DUR 점검률은 DUR 관련 부수의 자료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지표이지만 입원 환자 중에서 약제 중복이나 노인주의 약물 점검을 통해서 입원 환자의 안전한 약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 지표이지만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있는 지표입니다. 저희가 올 1월에 DUR 관련 실태 점검을 위해서 요양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병원에서도 DUR 프로그램을 외래에서는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입원에서는 DUR 프로그램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적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해당 기관에 이제 진료하시는 선생님이시나 아니면 청구를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당연히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가 2주기 3차 결과가 조금 나와서 전화를 드려봤더니 그게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진료실 내부에서 특히 입원 환자 처방 시에 DUR 프로그램이 잘 구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 지표 세 번째, 체면 진정 의약품 처방률입니다. 체면 진정 의약품 처방률은 저희 항정신성 의약품 처방률과 함께 2주기 3차에 도입된 지표인데요. 해당 약물은 21종일이고 알프라졸람을 필요해서 이렇게 저희가 관련 기존 약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정신성 의약품 처방약제와 비교했을 때 해당 항정신 약물을 이렇게 주상병 기준으로 저희가 보다 보니 또 체면 진정 의약품 처방률의 또 비율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2주기 3차 결과를 보니 기존에 쓰시는 환자분들은 약이 그렇게 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체면 진정 의약품 처방률을 기존에 이렇게 필요하신 분, 그러니까는 정신질환자라든지 그런 환자분들에게 쓰는 양은 늘었지만은 환자 수가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모니터링 지표 네 번째입니다. 환자 지원팀 퇴원 환자 지원 교육 이수 여부입니다. 환자 지원팀 인력에 퇴원 환자 지원 기본 교육 이수를 하셨는지 여부, 그러니까 YN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수료증을 이제 적용 종료일자가 평가 대상 기간 종료일까지 교육 이수 여부가 유효한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심평원에 신고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기본 교육 수료증에 적용 종료 일자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자격 등록하실 때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장하실 때 서명